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일 가만히 있다 계약 후 폭탄 선언. 2. 한국의 인쇄기술. 3. KF21도 FA50도 없었을 것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차량을 구매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러한 수출이 가능해진 것은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는 작년에 켈린도와 1000대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러나 작년 초에는 불량한 차량이 180대 수출되어 첫 수출 기록을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820대 차량에 대한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K2 전차의 수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K2 전차의 수입을 막았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주 무상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금, 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핀란드 등으로 수출된 대표적인 효자 무기 K9 자주포 역시 에스토니아로의 추가 수출과 루마니아로의 신규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산 검공격기 FA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쫄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볼해 안에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K2 전차 수주 실패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것도 노르웨이로의 K2 전차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K 방산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이라는 점을 감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성과 확대를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감조하고 있는 점도 수출 무산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K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많다며 이번 수출 무산한 건이 K 방산의 전반적인 수출 위축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들 도입하기로 절정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자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자국이 두 차례 현대로템에 K2 전차들 추천했으나 현지 국방부가 이들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어였습니다. 방산 전문지 TU 등 노르웨이 매체에 따르면 FMA는 작년 현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구매를 추천했다며 납기 실적과 가격, 성능을 고려할 때 한국 K2가 독일 KMW42 레오파르트 EH 전차보다 낫다고 평가했다며 볼에 보낸 서한에서도 동일한 진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MA는 두 전차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K2 전차는 중량이 60톤 미만으로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일했는데요.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이뤄진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현대로템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노르웨이가 도입 분량을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을 때 한국은 단가를 유지했으나 독일은 인삼했습니다. FMA 위 서한이 공개되면서 독일의 수주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EH 도입을 절정한 후 업계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결론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도 EH 주력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고 밝히며 독일과의 관계를 감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북유럽 인접 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수드 가라칸이 노르웨이 국회의장이 언급한 발언입니다. 노르웨이는 기존 독일제 레오파르트 EA4 전차들 교체하는 신형 주력전차 MBT 사업을 추진해왔고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레오파르트 EA7과 막판까지 검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K2는 입찰 검쟁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의 대독일 정치적 입장 문제란 관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의 내부 국립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해산 석유 및 천연가스들 둘러싼 노르웨이 독일의 특수관계들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연금을 인용해 노르웨이의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구매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가 독일 KMW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사로부터 레오파르트 EH 주력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보도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 전차 선택은 천연가스들 매개로 한 점 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NUPI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관계 독일과 노르웨이가 분명히 감화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으로 공급됐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되면서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노르웨이 상품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수출은 1조 3,570억 크로네로 지난해 노르웨이 수출 규모 2조 6,010억 크로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노르웨이는 지난해 4.3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큰 호재이지만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기에 마남 웃을 수도 없는 삼함입니다. 노르웨이는 군사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750억 크론의 약 73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얻은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독일과 상담수의 군사협력 프로젝트들 진행 중인 점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방위사업청과 독일 연방조달청은 2021년 차기 재래식 잠수할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동일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을 노르웨이 4적, 독일 2적 등 각각 보유할 예정입니다. 볼의 시제 잠수함 건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밤산업체 관계자는 노르웨이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는 잠수함, 할점, 유도무기, 지상 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 탱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쫄란드 이후 노르웨이를 서유럽 무기 수출에 교두보로 삼고자 쨌던 K2 제조사 현대로템은 향후 다른 나라의 수출 실적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볼의 쫄란드와 K2 전차 820대를 수출하는 2차 계약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2차 계약 수주 금액은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 실패가 유럽 무기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에 그동안 쌓아온 무기 거래들 여개 국가가 쉽사리 뚫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또 쫄란드와 노르웨이의 무기 조달 환검이 확연히 달랐던 점도 고려해야 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군 총사령관 에이릭 크리스토페르센은 작년 말 노르웨이가 전차 도입을 미루고 장거리 전밀유도 무기, 젤리콥터들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의 탱크를 공여해 안보 사점이 급했던 쫄란드와 다르게 노르웨이는 이번 독일의 신규 탱크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잡는 등 전차 도입에 여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이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진출하려면 합작법인 활용해 현지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무 방산업체 라파엘이 개발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독일에 있는 이스라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물러 지휘자동화 체계 장비 등으로 판매 무기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차의 거무 무전기 등 지휘 통제 통신 등 자산을 수입 국가가 자국산으로 쓰는 일이 많은데 기업들이 이 같은 자산도 수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총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는 레나 군사기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오파르트 EH 주력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여기에 향후 18대들 추가 구매하는 방안이 법선으로 남아있다고 노르웨이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첫 인도 분량은 2026년이며 오는 2031년까지 순차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도입 결정은 19억 6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된 밤입이 증감, 예산 지출 계획의 일부여서 삼담한 규모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196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레오파르트 EH과 함께
막판까지 검증했지만 결국 좌절됐는데요. 막판까지 고민한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이라는 점 외에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테레 총리는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전차 기중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도 감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의문의 쐐기를 박았는데요. 앞서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독일이 오랜 머뭇거림과 핑계 끝에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을 결정했지만 레오파르트 2들 육군 핵심 무기로 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독일 전차에 의존할 수 있을지 레오파르트 2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여 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번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FP의 분석이었습니다. FP는 그러면서 독일의 신뢰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그 틀을 파고들며 유럽 밤산 시점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2 전차는 한국이 미국 탱크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995년 개발에 작수해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탱크라고 FP는 소개했습니다. 유럽 최고 전차들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레오파르트 2와의 비교 테스트에서도 추문 성능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감조했는데요. 또 한국 탱크 등 무기의 장점에 대해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화와 뛰어난 생산 능력,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 쫄란드에 수출되는 K2 탱크 1000대의 거무, 첫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B20대는 2026년까지 쫄란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화 모델 KPL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쫄란드 입장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 2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쫄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FP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럽 전체가 이번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탱크 구매처들 당장 한국으로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등 러시아와 민감하다는 점과 유럽에서 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음모론에 등장하는 유럽 귀족 가문 중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음모론의 단골 손님인데 이런 음모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문이 가진 재산 때문입니다. 1800년대 중반 로스차일드가 소유한 재산은 무려 60억 달러였는데 실물가치로 보자면 역사상 그 어떤 금융자본보다도 많은 재산입니다.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원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러시아 로마노프 등에 이은 제6왕조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전세계 최초의 금융그룹을 만들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로스차일드가는 어느 순간부터 미술품 수집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유럽 최대 미술품 수집 가문으로 자리 잡았는데 특히 판화 수집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이 최근 몇 년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기증한 판화를 목원하면서 한국의 전통한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은 인쇄술의 두 가지 분야, 즉 금속 활자술과 목판 인쇄술과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인쇄술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쇄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기억될 겁니다. 금속 활자 인쇄불은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체요절 학원을 박병선 박사님이 프랑스에서 찾아내셨고 목판 인쇄불은 1966년 경주 물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전광대다란이경 751년 이전 간행입니다. 도굴꾼들이 도굴에 설패하면서 석가탑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견된 이 인쇄불은 750년 새겨진 일본의 백만탑다란이경보다 최소 20년 이상 앞서 간행된 인쇄불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역사에서 751년 제작된, 그러니까 최소 신라 경덕왕 10년에 간행된 이 인쇄불이 1966년에 발견됐음에도 이 책은 그 표면 일부가 침식되었을 뿐 책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종이로 만든 책이 120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전통 한국 종이, 즉 한지에 있습니다. 잠시 프랑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을 꼽으라면 그 명성에서나 역사적으로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꼽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 연간 약 1000만 명이 다녀갈 만큼 프랑스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박물관인데 다빈치의 모나리자, 승리의 여신상, 구텐베르크 성경,
나졸레옹 1세의 대관식 등등. 그 소장품의 가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경우 루브르 박물관의 존재 이유라고 부를 만큼 상징성이 있는 작품인데, 만약 경매에 출품될 경우 시작가가 1조 원에서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관 별실에는 세월의 흔적을 이겨내지 못해 망가지고 부서지고 빛바랜 예술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복원가라고 부르는 이들은 낡은 조각상과 가구, 도자기, 그림 및 액자 등에 생긴 구멍이나 흠집을 메워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목원 원료가 바로 총이입니다. 다만 어떠한 화학 성분도 섞이지 많은 천연 총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 루브르 박물관에서 예술품 목원의 필수 원료로 한국의 전통 종이 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의 경우 나무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갈라지면 인공 접착제가 아닌 총이를 접착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2017년 신성로마 제국 막시밀리안 2세가 사용하던 가구의 책상 손잡이가 부서졌을 때 이를 목원하기 위해 한지를 사용했죠. 세월에 퇴색된 9세기의 코란 경전 역시 페이지 한 장마다 한지를 넣어 예술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가문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집한 판화 중 성캐서린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을 포함 로스차일드 컬렉션을 목원할 때도 한지를 사용했는데요. 세계 최고 미술품을 소장한 루브르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그 미술품들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인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이 중 한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총이가 최초로 발견된 곳은 중국입니다. 105년쯤 체륜이라는 인뿔이 제지소를 개발했고, 이를 기원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죠. 그는 나무 껍질과 마, 창포, 어망 등을 문쇄하고 이로부터 식불섬유를 분리한 후 대나무채를 이용해 얇은 형태의 종이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지술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인 197년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망명하며 이 기술이 도입됐는데, 처음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던 기술자들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당나무를 사용하는 우리 고유의 제조 방법을 창안했죠. 방식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밀본서기에는 고구려 승려 담징이 610년께 일본에 제지소를 전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제지술이 중국에서 기원하기는 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각각의 전통총이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도 한국은 한지, 중국은 선지, 일본은 화지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종이 중 가장 뛰어난 총이는 무엇일까요? 각 총이마다 장점은 있겠지만 문화재 목원 분야에서는 단면 한지를 최고로 꼽습니다. 한때 문화재 목원의 99%는 밀몬의 화지를 썼지만, 최근 루브르 박물관을 시작으로 한지가 화지를 누르고 장악해가고 있는데요. 일본의 화지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과 우수함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거의 독점적으로 화지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2015년경 화지로 복원한 미술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루브르 측은 아시아의 다른 총이들을 불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지의 특별성이라는 논문 덕분에 한지가 이슈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라파엘로와 피카소의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복원에 한지를 쓰는 게 제 꿈이에요. 라는 당찬 포부를 밝힌 김민중 복원사가 2015년 쓴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 1 대학 미술품 보존 목원학 석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한지의 특별성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학위 논문에서 그는 한중일 3개국의 종이를 가속기에 넣고 돌려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지가 압도적으로 튼튼한 총이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또한 노후화 테스트에서는 밀본 화지는 4일 때부터 변형과 노후화가 진행됐고, 한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세계 최고 미술품들을 보관 중인 루브르 박물관의 보존목원 책임자인 아리안 드라 샤펠이 이 논문을 읽게 되면서 박물관이 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이때쯤 전주시는 문화재목원용 전주 한지 샘플을 루브르 박물관에 보냈고, 1년간의 작업 끝에 막시밀리안 2세 책상 손잡이 복원에 한지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복원에 참여한 한 복원사는 한지는 접착력과 가벼움, 강도, 치수 안전성, 상대적 투명성 면에서 우수해 섬세한 복원에 적합하다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28일 문화재청은 경북 문경의 김삼식 씨, 경남 위령의 신현세 씨, 충북 괴산의 안치용 씨 등 3명을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중 경북 문경의 김삼식 씨는 1955년 한지를 배우기 시작해
무려 67년간 한지에 몰두한 장인 중의 장인인데요. 그는 한지의 재료가 되는 당나무, 황촉규 등을 직접 재배하는 것으로 잘 말려져 있고 정통성을 고수하는 노력으로 전통 한지 제조에만 전념해왔습니다. 그가 67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만든 한지가 바로 2018년 복원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성캐서린의 결혼식에 사용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 20일 UAE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총회의 역사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시 이 전시회를 총괄한 그래피가트 부서 총책임자 자비의 살몽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박물관 부관장에 해당하는 그는 미술품 복원에 필요한 종이를 찾다. 한지를 알게 된 후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에서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아주 귀한 그립의 여백을 복원할 때입니다. 어떤 작품 중에는 절대 원본을 만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작품의 여백을 복원할 때 한지를 사용합니다. 한지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원본이 파괴될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둘째는 메날로 갈릭 잉크를 사용한 작품을 복원할 때입니다. 이 잉크를 사용한 그림은 아름답기로는 으뜸이지만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구멍이 숭숭 생깁니다. 렘브란트라는 전설적인 화가가 이 잉크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의 작품 중 파괴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얇고 섬세한 한지를 덧대는 것으로 알려졌죠.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가구를 복원할 때입니다. 수백 년 전에 제작된 목재 가구는 시간이 흐르며 습도나 열에 의해 갈라지거나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손상된 가구의 틈을 메울 때도 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 2016년 2월경 문경을 방문한 루브르 박물관 소장은 한지 제조 과정과 효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후 지구상에 이런 종이가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어렵고 복잡한 한지 제작 과정을 전통적으로 이어갈 만한 인재가 없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미술품을 복원하기 위해 한지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인데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제발 한지의 맥이 끊기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한지의 명맥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시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2022년 역대급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방산업체 간의 관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중심에 서 있는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신이었던 삼성정밀공업에서부터 줄곧 몸집을 키워왔는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화방산과 한화디펜스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인수설까지 불거지며 전세계 방산시장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무작정 곱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인수, 그 면과 암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공연하게 세계 10대 방산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한화는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서 30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KAI 부사장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하면서 다수의 전문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몸집을 불리는 전형적인 행동인데요. 단적인 예로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앞세워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사업부의 핵심 인사를 스카우트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전례로 삼을 경우 앞으로 일군의 KAI 출신 항공 전문가들이 곧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새 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사업은 개발에 막대한 시설, 자본, 기술 등이 필요한 만큼 민간 기업으로서 상당한 자본 투자가 가능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인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항전 등 항공 장비에 강점이 있는 반면 항공기 자체를 개발하는 체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KAI의 경우 항공 장비 개발 능력은 없으나 독보적으로 항공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체계 개발 업체로서 T-50, FA-50, KF-21을 비롯한 전투기, 수리온 등의 헬기 및 UAV 등 폭넓은 체계 개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업체의 통합은 자동차 부품과 완성자 업체처럼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여 경쟁력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업체의 결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대형 항공 방산업체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수출 측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인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KF-21위 수출의 활로가 더욱 뚜렷해질 텐데요. 이제 KF-21위 성능은 의심할 수 없지만 신생 브랜드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KF-21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해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발 완료와 폭넓은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장비 부품 개발 단계와 KAI의 체계 개발 단계가 별도로 움직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KAI를 인수하면 상황 반전이 가능합니다. 한화의 자본과 영업 능력을 활용하면 수출 대상국 요구 사항에 맞게 KF-21을 업체 차원에서 개조할 수 있고 KF-21 개발에 투자하려는 국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KAI 통합체는 세계 최고의 방위 산업체라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같이 여타 방산업체를 압도하는 거대 업체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합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 자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점 두각을 드러내면서 국내 방산업체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내로라 하는 글로벌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화 KAI 통합체는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잠재력이 충분하며 이 통합체를 기반으로 한국의 여러 방산기업이 국제 무대의 더 넓은 시장과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이름 그대로 우주 사업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민간 우주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KSLV-2 위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을 맡고 있을 뿐더러 자회사인 하나시스템은 의성 탑재체인 영상레이더 SAR, 전자광학 적외선 20IR 등 구성품 제작 기술과 의성 안테나, 통신 단말기 등 지상체 부문 일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안 그래도 한화가 KAI의 핵심 인사를 영입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는 압도적 1인자로 올라설 것입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체 사업 참여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체계 종합기술과 발사 운용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인데요. 추후에는 민간 인공위성, 우주선, 각종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무주 수송 사업의 사업화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의 록히드 마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스페이스X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인수도 무작정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마중물 역할을 할 글로벌 방산 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의 결정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요. 특히 KAI는 민간에 팔리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격렬하게 매각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KAI는 공기업의 성격이 강한 데다 결정적으로 임직원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FA50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FA50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인내심인데요. FA50은 2002년 개발 당시 경쟁 기종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뛰어난 성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훈련기로 쓰기에는 오버스펙이었고 그렇기에 가격도 비싸서 수출 실적도 좋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 아시다시피 FA50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홀렸습니다. 훈련기의 요구 성능이 올라가면서 T-52 수요가 폭발했고 경공격기에서도 FA50 수준의 성능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또한 30억 달러, 한화 4조 1,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FA50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FA50이 마침내 KAI를 책임지는 효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KAI의 입장은 민간 기업이 과연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산 기업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무기 체계는 K9 자주포, KOA1, K21 보병 전투장갑차 등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KAI는 KT1부터가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도전이 아니었으면 시도하지 못했을 사업이었습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로 인수되는 데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화도 아직까지는 대우조선해양 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곳 모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판매 순위는 전 세계 기업 중 50위에 그칩니다. KAI는 더 낮은 65위인데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이 8위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힘을 합치면 그 가치는 세계 시장 기준 33위까지 치솟습니다.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방증인데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